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부동산 영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는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전쟁이 나온 상황에서 내가 지금 영끌해서 부동산 매수해도 될까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영끌해서라도 들어가야 하나요? 이번 정부면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폭등할까요? 질문은 다양한데 결국 다 하나로 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 사는 게 맞냐, 기다리는 게 맞냐라는 건데요. 부동산은 인생 최대의 소비이자 투자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이라면 돈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더 오르면 어쩌지? 내가 지금 사면 꼭 지을까?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 정책은 또 그에 맞서서 또 어떻게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된다 안 된다라는 식의 결론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절대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요 네 가지를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을 매수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지 마시고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거래량이 꿈틀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겁니다. 대부분 지금 뭐 매매가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전세도 잘 없고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신 건가요? 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울 일부 지역, 특히 뭐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은 그래도 거래가 붙으면서 가격도 횡보를 하거나 조금씩 올라간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거래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래량이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는 거래량이 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절대 안 보고는 뭐 매매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래량을 보고 매매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확 줄었죠. 22년, 24년 사이 입주 물량이 많았던 여파가 끝나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건 다시 매매 수요를 자극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금리는 예상보다 오래 가죠.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한번 올렸던 금리가 다시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제로 금리에 가깝게 내려 올 일이 앞으로 올 수 있을 거라는 좀 의문입니다. 온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는 아직 한 2.5, 6% 정도 되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급하게 안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요. 시장금리도 이를 반영해서 주담대 금리가 지금 4% 정도? 4% 중후반 머무르고 있죠. 금리 부담이 여전히 이제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져야 상황도 좋아질 수가 있을 텐데 뭐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리고 바로 지켜봐야 되는 게 요 627 부동산 대책 뭐 방향은 명확합니다. 정부는 강남, 목동, 여의도 등 이런 재건축 규제는 좀 풀고 갭 투자나 뭐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좀 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실수요자는 들어와라 사라. 그런데 뭐 투기 수요, 즉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는 신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는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럼 영끌을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자 리스크가 분명 있을 겁니다. 영끌이란 결국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이상의 대출을 동원해서 집을 사는 것을 말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끌은 어떤 리스크가 있냐라고 계속 묻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자라는 겁니다. 영끌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지점이 금리일 거예요. 만약에 5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뭐 대출금리 4%, 4.5%일 경우가 대개일 거고요. 그럼 연간 이자가 약 2,200만 원 정도, 매달 이자로만 18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원금 상환을 좀 포함하면 2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자는 집 없는 사람이 내는 월세와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나는 집을 샀는데도 매달 25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자는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죠. 그럼 1년 후 금리가 또 올라가면 내 월 이자도 올라가고 생활비는 더 줄어들겠죠. 내 생활이 궁핍해질 겁니다. 생활비가 줄어드니까요. 내 급여가 월등히 높아서 이 금리 리스크가 상쇄가 될 정도라면 저는 연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연끌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도 항상 염두해야 할 리스크일 겁니다. 바로 자산 가격의 하락 리스크. 부동산은 쉽게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질 땐 유동성이 빠진 시장에서 순식간에 내려가죠. 주식 호가처럼 이렇게 살살살 야금야금 떨어지지 않죠. 그냥 몇 천만 원씩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산 아파트가 3년 뒤 8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흔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 본인은 실거주 중이니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출 7억 원을 받았다면 나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1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마이너스 1억 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면 팔아도 대출 못 갚고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크게 고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연끌은 지렛대입니다. 잘 활용하면 진짜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저만큼 남들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 번만 잘못돼도 바로 날아간다는 거, 무너질 때는 크게 무너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득 리스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이직, 연봉 삭감, 건강 문제, 가족 상황이 변화하면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확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이자가 숨통을 조여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연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는 점인 것 같아요. 내가 3년 뒤엔 더 벌겠지. 이제 좀 버티면 집값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큰 낙관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삶이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정반대로 너무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삶의 변수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득과 지출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투자 시장이나 아니면 뭔가 자신의 큰 돈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사업을 성공시키는 이런 도정 정신이 아니라 보수적인 관점으로 특히 바라볼 필요가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연끌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연끌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끌이 지속 가능한 이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매달 원리금 상환을 해도 생활비가 남는다거나 예비 비용이나 비상금 6개월치 이상 확보를 해놓는다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만들고 나서도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게 모두가 가능하다면 저는 연끌은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면 지금의 연끌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연끌을 하고 나면 사람은 마음이 집값에 지배당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불안정하고 금리 뉴스만 보면 심장이 뛸 수도 있고요. 부동산 깡패 눈팅 계속하게 되고요. 상황이 어떤가 하고요. 호재거리는 없나 하고요. 결국 삶이 피폐해지고 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건 사는 집이 아니라 그냥 사는 지옥이 됩니다. 내 일상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연끌해도 되나요? 라는 이 질문보다는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이 질문일 거예요. 지금 내 선택이 무너져도 나는 버틸 수 있는가? 내가 집을 산 게 아니라 집에 내 삶을 저당 잡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집을 사는 순간 내 인생을 10년 넘게 묶어놓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나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죠. 즉 연끌은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제적이나 정신적 상태가 조금 남는 상태이다 라고 한다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연끌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을 사도 되는 사람과 사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지금 집을 사도 되는 사람은 저는 요 네 가지 정도로 추격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주 목적이 불명한 실수요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학군 진입이 필요한 30대 중후반 부부들이 많죠. 최소 10년 이상 거주 계획이 있고 생활권이 바뀌지 않을 경우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두 번째, 현재 월세, 전세 부담이 대출 이자보다 클 경우인데요. 월세는 200만 원 내는데 내가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160만 원이다 하면 굳이 전월세를 계속 할 이유가 없죠. 실제로 요즘 전세가 많이 올라서 거주 비용 관점으로 보면 매매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욕심을 조금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 대출 이자보다 전세자금 이자가 더 높아질 경우에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셈이죠. 세 번째로는 부모님 지원이 있다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저는 집을 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대출의 한 4, 50% 수준으로 대출을 맞춰놓거든요. 나머지는 현금을 준비를 좀 해놨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여유도 있고요. 4, 50%의 지금 수준의 금리면 이만큼 돈을 반 정도를 준비해놨다는 것 자체가 소득 수준의 또 그만큼 엄청나게 월등하진 않아도 그래도 안정적인 거에 좀 속한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모님 지원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부모님 지원을 해서 여유가 있다거나 좀 모아둔 돈이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소득 안정성이 높은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무슨 직업이 있을까요? 전문직,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이상 등의 급여가 높은 분들이 좀 계시겠죠. 지금은 연봉 6천 정도 되고 부부 합산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고정적인 지출과 예비 비용을 좀 따져보니 대출 원리금도 충분히 감당한 수준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매달 들어온 돈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 스케줄을 짤 때도 불안 요소가 꽤 적은 편이죠. 또한 대부분 장기 근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자산 계획을 짜는 데에도 예측 가능한 기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집을 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집을 사면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뭘까요? 한 요 세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사는 이유가 일단 불안감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죠. 주변 친구들 다 집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사야 하는 이유보다 남들이 사니까 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시장의 고점에 물리고요. 이 원인을 남 탓만 한다는 겁니다. 그 불안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남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결과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감당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남과 비교하며 지른 선택은 시장의 방향이 조금만 꺾여도 바로 후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부담이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경우인데요. 요런 부분이면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월소득 600만 원입니다. 대출 원리금 220만 원 이상 들어가네요 라고 한다면 30%가 넘죠. 살 땐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막상 매달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생활비가 바닥나고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못하고 행복감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대출은 단순히 이자 납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매달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있고요. 그건 결국 내 삶의 질을 갉아먹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게 금리 부담이 30% 이상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금융권에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30에서 40%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갑작스런 지출이나 소득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딱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 소득의 금리 부담이 30% 이상을 차지하면 이런 분들은 조금 안 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위험한 분들이죠.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요. 생활비를 대출까지 끌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주택담보대출만 받았는데 중도금 치르나 신용대출도 조금 받고 요즘은 마이너스 통장도 카드값도 메우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하면 안 돼요.
이미 고정 자산인 집을 위해 유동성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뜻인데 신용대출 이자는 더 높고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가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죠. 생활비까지 빌리는 순간 인생 전체가 그냥 대출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1, 2개월만 이렇게 위기만 와도 정말 날아갑니다. 한강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살면 안 돼요. 결국 집을 현재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사람들 좀 공통점을 좀 보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 사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유가 불분명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치가 아닌 감정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 결정.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보면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플랜도 없고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의 시장에서 집을 산다는 거는 투자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니까 계속 뭔가 돈을 벌고자 베팅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위험 요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현금 모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정책의 기조는 어떨까요? 현재까지는 실수요자를 좀 보호하는 것 같고 투기 억제 방향은 유지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627 대책에서 확실히 좀 드러났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돕겠대요. 생애 최초 LTV 80%까지 계속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 완화하고요. 신혼부부나 청년 지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반면 다주택자, 갭투자자들은 조이겠다라는 건데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하고요. 2주택자 이상은 양도세, 보유세 부담 여전히 높고요. 재건축도 실거주 요건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진짜 들어가서 살 사람은 살 수 있게 길을 터주고 단타 수익 노리는 투자는 틀어막겠다라는 기조인데요. 그리고 이는 좀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원래 이 정부의 성격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우스푸어를 좀 양산하는 것을 원하진 않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이런 부동산 같은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은 해당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모르는 겁니다. 정말 임기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언제 사면 영끌해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텐데요.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 집 사도 돼요? 이 질문을 좀 바꿔야 해요. 나는 이 집에서 몇 년을 살 수 있는가? 이자와 원금을 내면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 내 결정은 불안 때문인가 전략 때문인가? 이것들을 분명하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야 할 겁니다. 영끌은 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잘못 쓰면 스스로를 찌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부동산 매매 문제는 늘 같은 고민거리로 선택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리는 내려갈지 말지 불확실하고 거래량 어쩌고 저쩌고 정부는 실수요자 어쩌고 저쩌고 정책을 던지고 그 실수요가 누구인지 잘 판단해야 되고 늘상 겪는 고민거리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럴 거다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어쩌고 저쩌고 늘 있는 고민거리죠. 늘 있는 일상이죠. 이걸 특별한 요소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늘 최적의 타이밍을 원하지만 부동산은 그 타이밍을 사고 나서 알게 된다라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무너지지 않을 구조인가? 내가 내린 결정을 버틸 체력이 있는가? 지금 집을 사도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사람도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시장이 아닌 나의 상황, 전략, 시야에서 갈릴 겁니다.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죠. 저는 영끌에서 집을 사라고 부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떤 타이밍이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최악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왜 그렇게 분석하듯이 고민하냐라는 거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됐으면 사도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